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네, 대장님께서는 화성 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화성에는 물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물도 한번 보셨나요? 제가 직접 화성에 간 건 아니고요. 지난 여름에 미국 유타 사막에 있는 이 화성 탐사 연구 기지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 화성이 물이 없다라는 그 가정하에 거기에서는 먹을 물도 부족하지만 1인당 샤워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딱 3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네. 오늘 과학톡은 이렇게 지구에서는 흔하게 생각되는 물, 하지만 곧 부족해질 것을 걱정해야 하는 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1세기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이 물 부족 현상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현재는 물 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십 년 전에 외국의 사설 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유엔이 그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현실은 물이 풍족한 국가와 기근한 국가 사이 정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 사용량이 많은 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나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물 부족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고 우리나라는 물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속담에 물 쓰듯이 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물 쓰듯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물을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속담이 나왔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한발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발이란 가뭄이란 건데 그리고 우리가 결국 그게 천수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농사 짓고 비 안 내리면 농사 못 짓고 근데 그거를 극복한 거가 결과적으로는 경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 댐을 만들면서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여튼 우리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1인당으로 치게 되면 제일 많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빗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 여튼은 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지만은 여튼 빗물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들이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창현 학생은 물을 얼마나 쓰나요? 저는 막 물을 아껴 쓰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 뉴스나 기사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거나 이제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좀 보면 저도 가끔 반성을 하긴 하는데 그런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물을 상품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물이 부족해지지 않았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편의점이나 마켓에서 물을 산다는 개념 자체는 널리 퍼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물이 굉장히 하나의 상품으로서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물의 브랜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막 삼다수나 동원샘물 이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보면은 물 종류가 굉장히 진열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물의 심각성, 물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왜 물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70%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민물은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 부족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가 강우 패턴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 수자원에 대한 그런 한계치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 부족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크게 두 가지로 지역적으로 나누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물을 개발할 수 없는 수자원을 개발할 수 없는 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수 있고요. 지리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곳은 당연히 이제 지리적으로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쨌든 양이 있어도 2차 오염 때문에 또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혹시 물 부족으로 수자원이 오염되게 되면 네. 또 그것을 정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정수를 할 수 없는 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물이라면 네.
그거는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1인당 평균 물의 사용량에서 한 절반 정도로 준다면 당장 사람들에게 좀 미칠 수 있는 좀 영향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1인당 사용하는 양이 287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을 줄이게 된다면 네. 상당한 양의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풍족해지고 그것들을 또 산업체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풍족한 국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에 물을 1리터도 안 먹는 분들이 많은데 다 어디서 쓰는 거죠? 저희가 모든 하는 행동들이 네. 손을 씻거나 뭐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를 한다든지 그렇죠. 샤워를 하면서 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으니까 상당히 버려지는 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 번쯤은 내가 하루에 얼마나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보고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앱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오늘은 몇 리터를 썼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설거지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한국 유학생이 유럽 가가지고 그 홈스테이 같은 걸 하면서 이 설거지 같은 걸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하숙집 주인한테 홈스테이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혼났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혼냈다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정말 물을 막 쓴다. 근데 여튼 우리가 되돌이켜 보게 되면은 물과 관련돼 가지고 절약 정신을 배워본 적이 최근에는 좀 없지 않나. 그럼 또 그런 얘기하면 고리탐을 하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아끼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집니다. 일단 저는 그 탐험 때문에 사막 지형들을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물을 좀 아껴 쓰는 게 좀 습관화돼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사막에 가면은 이제 캠핑을 하고 밥을 해 먹게 되는데 도시처럼 이렇게 물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최대한 다 먹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그 스티로폼에다가 세제를 좀 묻혀서 그렇게 약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마지막에 행주로, 마른 행주로 다 식혀서 다시 넣어서 다음에는 그게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거죠. 또 그렇게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그 화성탐사 연구기지에서 그 체험을 하고 왔는데, 물을 1인당 하루에 샤워할 수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물도 부족하지만 이 샤워기를 쓰게 되면 모터 소리가 심하기 때문에 이 다른 그 실험하는 크루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이 나중에 화성에 가서 그런 어떤 거주를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 물은 정말 신기한 물질 같아요. 기체로도 됐다가 또 액체로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고체가 되기도 하고, 여튼 그것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은. 도대체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되고 있나요? 뭐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물은 그 두 개의 수소 분자와 원자와 산소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무치, 무미, 무색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내리는 정의는 물은 순환하는 것이고요. 증발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돼서 응결이 돼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것이 이제 강수 형태로 순환하는 그런 것이 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은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도 70% 정도는 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생물이 이렇게 몸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많게 유지가 되나요? 대부분 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물은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물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계속 물에 대해서 다 어떤 궁금증 내지는 수수께끼가 다 풀린 상태인가요? 그 수수께끼가 아직 뭐 반도 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런 수수께끼들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세대에는 그 사후 처리 기술, 그러니까 오염이 된 후에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고, 이전에 이제 사전 오염 예방 쪽으로 갔었고, 다음에 이제 현재는 사후 처리와 사전 오염 예방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환경 보전, 즉 수용체, 수생태나 인간에게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에서는 수자원 부족 때문에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풍족치 않기 때문에 하수 처리를 해서 그것을 재이용하는 그 뉴워터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먹는 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그런 방류수를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지하수로 넣어서 주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수를 다시 뽑아 쓰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물은 어떤 물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저희 그 키스트의 물자원순환연구센터에 계신 모든 박사님들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또 깨끗한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하수 처리 과정 중에서 고도 처리라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핵심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자원의 균형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수질과 수량을 균형적으로 맞춰주는 대체 수자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 여름이 되면 이제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녹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수 처리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과학은 융합의 시대, 네, 그렇죠. 현재 융합의 시대인 여기서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과 융합되는 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만드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수라든지 또는 오수를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의 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 물을 처리된 물을 지하 공간에 저장을 한 후에 지하 내부에서도 또 다른 정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수로 만들고 다시 그것을 뽑아 쓰는 그런 형태의 어떤 활용 기술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물 사용량이 많고 물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풍족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마실 수는 없지만 물이 부족한 국가, 먹는 물이 없고 샤워할 수 있는 물이 없는 그런 국가에서는 당연히 하폐수를 정화한 그런 물들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국가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좋은 물이라고 하면 저는 인간이 또는 그 수생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강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좋은 물이라고 하면은 원래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물과 같은 정도의 어떤 모든 그 오염 물질이 제거된 상태가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오수나 하수 처리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한 100 정도의 양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물순환연구센터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다시 이렇게 공업이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로 만드는 걸 목표로 두고 있나요? 100%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염된 물질을 분리하고 그렇게 또 중간에 증발되는 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물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기술적으로는 50%에서 60%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높여가는 연구들을 80%까지 맞춰보는 연구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저희가 사용한 물이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화가 되고 이게 순환이 되는지 그 과정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각 그 가정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한 하수는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담배꽁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뒤에 이제 파이프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히고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단계가 첫 번째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유기물과 질소인을 제거하는 그런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이제 소독하고 그래서 방류 수질 기준에 맞춰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처리 과정이 있겠고, 재이용을 위한다면 다시 한번 이것들을 여과와 멤브레인 기술로 이용해서 재이용 수질에 적합한 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생을 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물순환연구소의 핵심 기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핵심 기술은 그 유기물과 질소인 제거, 그다음에 또 재이용을 위한 그런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을 예.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과되지 못한 찌꺼기나 뭐 유기물, 분해된 유기물들은 따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류를 하게 되면 네. 처리수는 방류 수질을 100%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00% 만족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거는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시는 현장 그 운영자들의 몫으로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발생하는 어떤 그 고형물이라든지 네. 뭐 슬러지 이런 것들은 다시 처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쓰고 흘려보냈던 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방류가 되고 에너지로 사용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네. 그렇게 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그 해외에다가도 우리가 적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그 물에 관련돼서는 국가별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 문화에 따라서 그 하수라든지 주방에서 발생하는 그 하수가 성격이 틀릴 수가 있고요. 오염 농도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사용량이 많으면 하수량도 많아지고 대신에 이제 농도는 좀 옅어질 수 있겠죠. 물 사용량이 적은 국가에서는 발생량도 적지만 약간의 농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그런 기술 개발들을 주로 했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음식이라든지 음식 문화라든지 생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고, 또 기업체에서도 물 관련 기업에서도 해외 진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계신 곳이 물자원 순환센터잖아요. 네. 이 물의 순환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물의 순환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겪게 있습니다. 그 증발과 응축과 강수를 통해 가지고 순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곳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그 물 순환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물이 적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오염된 물을 연구하시려면은 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연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오염된 물이라고 하면 이제 냄새도 많이 납니다. 네. 뭐 축산 폐수라든지 뭐 음식물 폐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또는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냄새나요? 냄새나서 뒷걸음질 치고, 특히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걸 이용하기 좀 힘들죠. 저희는 아무리 이제 손과 뭐 이런 세수도 하고 다 현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냄새가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수처리장이라는 곳이 이런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다시 새 생명으로 이제 내보내지긴 하지만 그 과정이 약간 그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뭐 팔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와 같이 이렇게 놀면서 실험 연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일종의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 3D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지금 예. 저기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내서 또 국민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다 이해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구하실 때 입으시는 다른 그런 특별한 옷 같은 게 있나요? 근데 그 실험복은 실험실에서는 네네. 실험복은 입고 있지만요. 이제 현장 같은 데 가게 되면 날씨도 덥고 또 요즘에는 하수처장이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좀 덥고 하기 때문에 뭐 안전을 생각한다면 안전 수칙에 따르면 입어야 되지만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물 순환이 되게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전체 지구 자연적으로 중요한데 한마디로 어벤져스에 좀 비유를 해보면은 아이언맨이 이제 외계인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구했지만 사실 이렇게 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되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안에서부터 지키는 거잖아요. 이런 물 순환 연구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학생일 때 그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샤워도 하고 또 라면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한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더러운 물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모여서 누가 어떻게 이것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이 물이 어떻게 계속 깨끗한 물만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저도 한번 그런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바다가 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오염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도 어떻게 정화가 가능할까요? 예, 그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는 첫 번째 이제 도로에서 타이어 마모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과 두 번째는 상상하지 못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용하는 세탁기에서 그 저희 옷에서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큰 그 소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타이어 마모와 세탁기에서 나와주는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담수도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수마이크론 이상, 수십 마이크론의 미세 플라스틱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 다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분석이 현재 불가능한 나노 사이즈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체에 유입이 되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인체 유해성이 있을런지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그 앞으로 물에 대한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물자원순환연구센터의 연구 목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 그 물자원순환연구센터는 정수, 하수, 그다음에 오염토양과 지하수를 다 모든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방금 전 말씀하셨던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노 플라스틱 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종 이상의 화학 물질들이 이용되고 있고요. 1000만 종이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질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수십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종 미량 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물질은 지금의 처리 과정에서도 충분히 처리돼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 목표를 잡고 있고요. 또한 그 기후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수질과 수량을 모두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대체 수자원 개발에 또 연구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관리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미래에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게 될까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집중형 형태, 대규모의 집중형 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규모의 분산형 수처리 기술, 관리 기술 등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분명히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센서 기술이든지 그다음에 AI 기술들을 통해서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물순환을 중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리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점적관 수법이라 그래서 그 물방울 단위로 관리를 하는 그러한 관계법을 지금 개발해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기술로 사실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거기도 이제 뭐 폐수 처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러한 물 부족이란 부분들하고 물 연구란 부분하고 결국은 물 어떻게 쓸 것이냐는 물 문화란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저희 나라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 나라가 세계 세 번째로 3위로 물을 많이 쓰는 국가라서 어떤 물을 사용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앞으로는 물 관리라는 것이 소규모 또는 일부 관점에서 일부 시각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수생태, 수계라는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통합 물 관리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랑도 그러면 물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랑도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계시나요? 예, 수자원공사하고도 많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녹조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K와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물자원순환연구센터는 기술적으로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문화 관련해서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 번째로 많은 물 사용량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그런 예를 들어 교육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문화가 자리 잡았다든지 아니면 처벌이나 법 제도의 미미화 때문인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물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거군요. 네. 지금 상황에서 단 2배만 상승을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가정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사용을 자제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렴한 물값에 의해서 저렴하고 또 양질의 그런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줄곧 물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 혹시 연관된 거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또는 제가 해야만 하는 연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키스트라는 연구소도 그렇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남들이 안 하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 연구센터, 저를 비롯한 우리 센터 구성원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과 해야만 하는 연구는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현안 문제, 수자원 부족 현상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종 오염물질, 미량 오염물질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현장을 운영하고 운전하고 계시는 그런 관리자분들께서 좀 더 쉽게 방류 수질을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안 문제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연구적인 그 사명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네. 나도 한번 이렇게 건강한 물, 깨끗한 물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2007년도에 그 BMJ라는 영국의 그 의학 저널에서 1840년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약 40년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마취제나 항생제, 백신 개발이 아니고 상하수도 기술이었다라는 것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연구자들은 나뿐만 아니고 국민, 전 세계적으로 물 환경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물 연구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물을 연구하려면 다양한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면 물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물 연구는 어떤 융합 연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 지식이 있는 화학, 생물, 물리 이런 부분들이 다 물 연구와 연결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전공이겠고요. 직접적으로는 환경공학과, 네. 예, 화학공학과에서 많은 유사한 연구들을 하고 있죠. 예. 아마 인문 쪽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여겨지는데 아까 물문화 말씀드리고 그랬지만은 일본에 오제란 그런 습지가 있거든요. 그 습지가 고원에 있는데 그 습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절대 세제를 못 쓰게 합니다. 샴푸라든가 비누라든가 치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제 못 쓰게 하고 오로지 물로만 이렇게 해결하게 만들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우리나라도 그러한 환경과 관련된 인식들을 좀 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문화까지도 같이 좀 돼야지 생각하시는 뭐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을 때 그런 측면에서 융합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인문 쪽 사람들도 그 같이 이렇게 물 자원 연구 순환센터에 같이 가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하수 처리나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보통 이제 시설들이 이제 지하로서에서 방류가 되니까 되게 뭔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쓰는 물이지만 그 물이 다시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너무 보이는 부분에만 좀 중요시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도 마찬가지고 공기, 물 이런 너무 당연시 되는 자원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좀 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물이 내가 지금 마시는 물, 내가 쓰는 물이 다시 어떻게 우리한테 돌아오는지 좀 그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구의 물도 있지만 우주의 물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달에도 이제는 그 얼음이라든가 이런 물이 있다. 그리고 화성도 마찬가지고 또 소행성들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다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비과학
전공자로서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물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연료가 될 수 있고, 어떤 물에 대해서는 너무 우주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물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구의 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이 기반이 돼서 우주에 나가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어떤 물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특히 아끼는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이 대표님 말씀을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나사가 지난 50년 동안 우주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물을 찾아랍니다. 이 물이라는 거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또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게 뭐 너무나 그냥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그냥 옆에 있는 거니까 되게 중요성을 모르는데 다시 한번 좀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요즘에 제주도를 탐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제주를 찾는 여행자들한테 이 제주 물에 대한 좀 가치를 좀 알리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내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민과 과학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